네, 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남자 한 남자입니다.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이번에 읽어드릴 책은 저번에 읽어드렸었죠. 오리지널스 1편. 그때 한번 오리지널스를 1편을 찍었고요. 이제 이번에는 오리지널스 2편 바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몇 페이지였는지 기억나세요? 6장 이유 있는 반항 6장 이유 있는 반항인데요. 페이지로 말씀드리면 이 페이지는 260페이지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6장이 이제 어떻게 이어나갈지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네요. 두 번째 문단입니다. 이 장에서는 독창성의 집안 내력에 대해 살펴보겠다. 출생 서열이 낮은 자녀들의 특징은 무엇이고 가족 구조는 어떤 영향을 미치며 이런 사실들이 양육에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알아보겠다. 더불어 이런 유형에 맞아 떨어지지 않는 사례들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지도 알아보겠다. 또한 출생 서열을 바탕으로 위험을 감수하려는 성향의 형제자매, 부모, 롤모델이 되는 인물들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겠다.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소제목 타고난 반항아 262페이지 두 번째 단락입니다. 사람들은 결과의 논리를 바탕으로 결정을 내릴 경우 위험을 무릅쓰지 않을 구실을 늘 찾게 된다. 한편 적절성의 논리는 사람들을 자유롭게 만든다. 어떤 행동을 해야 내가 원하는 결과를 얻을지는 덜 생각하게 되고 자신이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에 대한 내면적인 느낌을 바탕으로 행동하게 된다. 그리고 이런 경향에 영향을 끼치는 요인은 출생 서열이다. 한 문단 건너뛰고 읽겠습니다. 최근에 한 연구에서 경제학자 마르코 베르토니와 조르지오 브루넬로는 출생 서열이 직업적 성공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분석했다. 10여 개 유럽 국가들에서 수십 년에 걸쳐 4,000명의 이력을 추적한 결과 노동시장에 처음 진입할 때 마다들은 출생 서열이 낮은 사람들보다 초봉이 14% 높았다. 마지는 동생들보다 교육의 혜택을 더 많이 받음으로 이렇게 더 높은 연봉을 벌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초기에는 마다들이 유명하지만 30세가 되면 이런 장점의 효과는 사라진다. 출생 서열이 낮은 사람들이 연봉 증가율이 더 높은데 그 이유는 그들이 연봉이 더 나은 직업으로 바꾸려는 의향이 더 강하고 더 자주 일자리를 옮기기 때문이다. 베르토니와 브루셀로는 마다들은 출생 서열이 낮은 사람들보다 위험 회피 성향이 더 강하다라고 말한다. 이들 경제학자들은 출생 서열이 낮은 사람들이 나쁜 음주 습관과 흡연 습관이 더 빠지기가 더 쉽고 노후를 대비한 재무 설계를 할 확률과 생명보험에 들 확률은 더 낮다고 지적했다. 네, 이어서 275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부터 읽어드릴게요. 출생 서열에 대한 연구 자료에 따르면 자녀들의 독창성을 길러주려면 자유롭게 해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극명하게 보여준다. 그런데 자녀를 자유롭게 풀어주면 그 자유를 자신이나 다른 사람을 위험에 빠뜨리는 방식으로 반항하는데 이용될 수도 있다. 출생 서열과 관계없이 일단 독창성을 발휘할 동기가 부여된 아이들이 그 독창성을 어느 방향으로 해소할지를 결정하는 요인은 무엇일까? 그
다음에 마지막 단락부터 다시 읽어드릴게요. 새뮤얼 올리너와 펄 올리너는 평생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을 찾는 데 몰두했다. 그들은 유대인 대학살이 이뤄지던 당시 자신의 목숨을 걸고 유대인들을 구해준 비유대인들에 관해 획기적인 연구를 했다. 그들은 이런 영웅적인 행동을 한 사람들과 이들과 같은 마을에 거주했지만 유대인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밀지 않은 이웃들을 비교했다. 유대인을 구해준 사람들은 방관자들과 공통점이 많았다. 학력, 직업, 가정, 이웃, 정치적, 종교적 신념이 유사했다. 유년 시절 반항적이었던 정도도 비슷했다. 유대인을 구한 사람들은 방관자들과 마찬가지로 부모님 말씀을 거역하거나 물건을 훔치거나 거짓말을 하거나 남을 공격하거나 시키는 대로 하지 않을 경우 벌을 받았다. 그렇지만 유대인을 구한 사람들을 방관자들과 차별화한 요인은 부모들이 잘못된 행동을 꾸짖는 방법과 올바른 행동을 칭찬하는 방법에 있었다. 네, 바로 이어서 소제목 설명의 위력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밑에서 두 번째 줄부터 읽어드릴게요. 유대인을 구해준 사람들의 부모가 보여준 가장 두드러진 차이점은 자녀들을 훈육할 때 논의와 설명, 잘못을 바로잡을 방법 제시, 충고에 의존했다는 점이다. 논의는 상대방을 존중한다는 메시지를 상대방에게 보낸다. 자녀들이 조금만 더 잘 알았더라면 또는 이해했더라면 부적절한 행동을 하지 않았으리라는 뜻이다. 꾸중을 듣는 사람에 대한 존중의 표현이다. 자녀에게 이해하고 발전하고 나아질 능력이 있음을 믿는다는 뜻이다. 다음에 286페이지입니다. 마지막 단락부터 읽어드릴게요. 행동이 아니라 성품을 강조하면 사람들은 자신이 하는 선택을 달리 평가한다. 결과의 논리를 적용해서 이 행동이 내가 원하는 결과를 낳을지 묻는 대신 적절성의 논리를 적용하게 된다. 자신이 그런 행동을 하는 이유는 그게 옳기 때문이라고 판단한다. 유대인을 구해준 한 사람은 다음과 같은 말로써 전곡을 찔렀다. 종교적인 이유로 특정 종교를 믿는다는 이유로 유대인은 박해를 받아야 한다는 주장은 이해할 수도 없고 받아들일 수도 없었다. 누가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면 당연히 구해야 하지 않겠는가? 물에 빠진 사람한테 어느 신을 믿느냐고 물어보고 구해주는가? 그냥 가서 구해줘야 한다. 넘어가서 287페이지 마지막 단락부터 읽어드릴게요. 롤모델은 아이들이 성장하여 창의성을 표현하는 방법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레드클리프 칼리지를 졸업하고 30세가 된 여성 수백 명에게 자신의 삶에 가장 지대한 영향을 미친 사람들을 꼽아보라고 했더니 대다수가 부모와 정신적 스승을 꼽았다. 그로부터 17년 후 빌 피터슨과 에비게일 스튜어트는 그 여성들이 미래 세대를 위해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일에 얼마나 헌신적인지 측정했다. 그랬더니 여성들의 의미 있는 변화를 추구하도록 동기를 부여해준 데 있어서 부모의 영향은 1%가 채 되지 않았다. 독창성을 추구하는 여성들에게 17년 전 영향을 준 인물은 부모가 아니라 정신적 스승이었다. 그 여성들이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고 싶게 된 데는 정신적 스승이 14% 정도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는 자녀들에게 분명한 가치관을 형성하도록 장려함으로써
공교롭게도 부모 자신의 영향력을 제한하는 효과를 야기한다. 부모는 자녀의 독창성을 북돋아줄 수 있지만 자녀는 어느 시점에 다다르면 자신이 선택한 분야에서 자신만의 정신적 스승으로 삼을 수 있는 인물을 스스로 찾아내야 한다. 리즈 윈스테드는 코미디계에 입문하고 난 후 코미디언 로젠바로부터 많은 영감을 얻었다. 그녀는 무대 위에서는 뛰어난 재능을 발휘하고 무대 밖에서는 여권 운동을 하는 로젠을 존경했다. 윈스테드가 과격한 정치적 견해를 공개적으로 표명하자 그의 아버지는 다음과 같이 일갈했다. 내가 잘못 키웠다. 너를 생각 있는 사람으로 키우면서 그 생각이라는 것이 내 생각이어야 한다는 걸 깜빡 잊고 말해주지 않았다. 네, 이제 넘어가서 293페이지입니다. 네, 마지막 문단부터 읽어드릴게요. 아이들이 어릴 적 만나게 된 독창성을 상징하는 영웅들과 자신을 강하게 동일시하게 되면 적소 찾기의 작동 방식도 변하게 될지 모른다. 형제 자매가 있는 경우 나중에 태어난 아이들은 소위 형제 자매들이 일반적인 자리를 모두 차지하고 난 연후에야 독창성을 발휘한다. 그러나 몇 번째로 태어나든지 상관없이 독창성이 뛰어난 강력한 롤모델이 있으면 생각지도 못했던 적소들이 눈에 보이게 된다. 사람들은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이야기 속의 주인공들을 본보기 삼아 전통적인 길이 막혀버렸다는 이유로 반항하고자 하는 마음먹는 대신 색다른 길을 향해 마음을 열고 독창성을 발휘하게 될지도 모른다. 네, 그 다음 이렇게 6장이 끝이 났고요. 네, 그 다음 7장 집단 사고를 제고하라. 301페이지입니다. 거의 반세기 동안 지도자, 정책 결정자, 언론인들은 제니스가 주장한 집단 사고 개념을 받아들여 왔다. 유대감은 위험하고 강력한 문화는 치명적이다. 문제를 해결하고 현명한 결정을 내리려면 집단은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내고 이의를 제기할 수 있어야 하고 그래야 구성원들끼리 지나치게 친해지는 것을 막을 수 있다. 케네디의 보좌관들이 그렇게 유대감이 강하지만 않았어도 소수 의견을 존중하고 집단 사고를 방지하고 피그스만 침공이라는 대실책을 저지르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그런데 유대감이 집단 사고를 유발한다는 이론에는 아주 사소한 문제가 하나 있다. 그 이론은 틀렸다는 사실이다. 네, 넘어가서 302페이지 마지막 단락입니다. 정치뿐만 아니라 다른 영역에서도 유대감은 집단 사고를 유발하지 않는다. 제니스의 분석에는 또 하나 치명적인 결함이 있다. 그는 주로 유대감이 강한 집단이 잘못된 선택을 한 사례들을 연구했다. 그들이 잘못된 선택을 한 이유가 유대감이 너무 강해서인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그런 잘못된 결정을 하게 된 이유가 모두가 아침에 똑같은 시리얼을 먹거나 모두 끈이 달린 구두를 신었기 때문인지 어떻게 아는가? 유대감에 대해 정확한 결론을 내리려면 제니스는 잘못된 선택을 내린 사례들과 올바른 선택을 내린 사례들을 비교한 후 유대감이 강한 집단이 집단 사고에 매몰될 가능성이 더 높은지 판단을 내렸어야 한다. 그다음 넘어가서 303페이지입니다. 네, 이번에도 이제 7장에서 어떤 내용들이 이어서 마지막 문단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7장에서 나는 무엇이 집단 사고를 야기하고 어떻게 하면 집단 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지 살펴보겠다. 왜 유대감이 강한 집단들 가운데 어떤 집단은 잘못된 결정에 취약하고 어떤 집단은 그렇지 않은 것일까? 컬트 집단처럼 변질되지 않고
강한 조직 문화를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나는 집단 사고를 퇴치하고 독창적인 의견을 활발히 표현하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폴라로이드사가 저지른 실책을 분석해 볼 것이다. 그리고 직원들이 집단에 순응하라는 압력을 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파격적인 접근 방식을 채택한 한 억만장자 창립자가 운영하는 조직을 깊숙이 파고 들어가 보도록 하겠다. 이를 통해 다른 의견을 사람들이 귀담아 듣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고, 대부분의 집단들이 악마의 변호인을 효과적으로 이용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이며, 사람들에게 문제를 해결하라고 권장하기보다는 문제를 제기하라고 권장하는 편이 훨씬 나을 때도 있는 이유는 무엇이고, 집단 구성원들의 선호도가 같으면 소수 의견이 채택될 확률이 떨어지는 이유는 무엇인지 알게 된다. 그리고 평범한 집단이나 조직이 초창기에 독창성을 싹트게 만드는 데 그치지 않고 시간이 흐름에 따라 독창성을 포용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게 된다. 네, 이제 넘어서 312페이지입니다. 집단 의사 결정에 관한 세계적인 전문가이자 버클리 대학교의 심리학자 찰런 레메스는 소수의 의견이 중요하다. 그들의 의견이 결국 옳다고 판명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다양한 측면에 관심을 갖게 하고 사고를 촉진시키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덧붙였다. 그 결과 소수 의견이 틀리다고 해도 의견이 다른 소수는 기발한 해결 방법을 찾아내고 질적으로 더 나은 결정을 내리는데 기여하게 된다. 316페이지입니다. 색다른 생각을 장려하는 문화. 내가 기업 경영자들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금까지 본 조직들 가운데 가장 강렬한 문화를 지닌 조직을 뽑아보라고 했더니 브리지워터 어소시에이츠가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다. 코네티컷 주의 한 마을에 본부를 둔 브리지워터는 정부, 은행, 기업, 대학교, 자선단체를 위해 1,700억 달러의 자산을 운용하는 회사이다. 이 회사의 철학은 창립자가 만든 200여 가지 원칙에 요약되어 있다. 이 회사는 자금 운용 회사이지만 이 회사가 표방하는 200여 개의 원칙에는 투자에 관한 단어는 한마디도 없다. 그 원칙들은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의미 있는 인간관계를 형성하려면 직장이나 삶에서 어떤 상황에 처했을 때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에 대한 지점들이다. 네, 한 문단 건너뛰고 읽어드릴게요. 브리지워터는 부침이 심한 금융산업계에서 강한 헌신형 문화를 지니고 있지만 그 세월이 흘러도 그 실적은 세월이 흘러도 저조해지지 않았다. 이 기업은 두 개의 주요 자금을 운용하고 있는데 둘 다 20년 동안 지속적으로 탁월한 수익을 올렸다. 이 두 개의 주요 운용 자금은 금융계 역사상 그 어떤 헤지펀드보다도 고객들에게 많은 돈을 벌게 해줬다. 2010년 브리지워터가 올린 수익은 구글, 이베이, 야후, 아마존의 수익을 모두 합한 수익을 능가했다. 그 다음에 한 단락 건너뛰고 읽겠습니다. 투자 세계에서 돈을 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다른 모든 사람들과는 달리 생각하는 방법뿐이다. 브리지워터는 사내의 모든 직원에게 색다른 의견을 제시하라고 장려함으로써 집단 사고를 막아왔다. 직원들이 다수의 의견에 순응하지 않고 독자적인 의견을 서로 주고받으면 브리지워터는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던 투자 결정을 내리고 아무도 포착하지 못했던 금융 추세를 포착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그렇게 되면 투자 분야의 다른 기업들은 잘못을 저지르더라도 브리지워터는 옳은 결정을 할 수 있게 된다.
네, 이제 넘어가서 340 쪽으로 넘어가서 읽어드릴게요. 소제목은 원칙들이 서로 충돌할 때이고요. 마지막 단락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지도자인 당신의 언행이 일치하지 않으면 직원들에게 반대 의견을 내라고 권장해도 먹혀들지 않는다. 당신의 조직이 현재 상향식으로 반론을 제기하는 방법을 수용하지 않는다고 해도 간부들을 자유롭게 비판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면 효과적으로 문화를 바꿀 수 있다. 소프트웨어 회사 인덱스그룹의 최고 경영자 톰 게러티는 전 직원 100명이 모인 자리에서 한 컨설턴트에게 자신이 잘못한 일을 낱낱이 말해보라고 했다. 지도자 스스로 다른 직원의 의견을 수용하는 본보기를 보여줌으로써 전 사원들이 그에 대해 또 서로에 대해 좀 더 자유롭게 반론을 제기하게 되었다. 네, 여기서 이렇게 해서 7장이 마쳤고요. 이제 8장 평지풍파 일으키고 평정심을 유지하기로 이제 이어서 읽어 나가겠습니다. 페이지는 355페이지입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단락이고요. 바로 읽어 드릴게요. 8장에서는 시류를 거스를 때 나타나는 감정을 다룰 것이다.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나는 감정을 다스리는 효과적인 전략에 대해 직원들이 얼마나 알고 있는지 조사하고 그 결과를 직장에서 강등되었을 때, 중요한 발표를 앞두고 떨릴 때, 실수의 당사자로 지목받았을 때, 같은 팀원들이 일을 엉망으로 했을 때 등과 같이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감정을 잘 다스리는 방법에 대해 전문가들이 제시한 방법들과 비교해 보았다. 감정 다스리기 테스트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사람들은 자신의 의견을 당당하게 밝히고 기존 체제에 반론을 제기하는 사람들이었다. 그리고 상사들은 그런 직원들을 자기 감정을 가장 효율적으로 다스리는 직원들로 평가했다. 그런 직원들은 평지풍파를 일으킬 용기도 있고 평정을 유지하는 기법도 터득한 사람들이었다. 네, 넘어가서 356페이지입니다. 부정적인 사고가 발휘하는 긍정적인 힘. 독창적인 인물들은 겉으로는 확신과 자신감이 넘쳐 보이지만 그들도 우리와 많이 다르지 않다. 그들도 내심으로는 감정이 교차하고 자신에 대해 회의를 품는다. 미국 정부의 뛰어난 지도자들은 가장 힘든 결단을 내렸을 때를 설명하면서 문제가 복잡하고 풀기 어려워서가 아니라 결단을 하려면 용기를 내야 했기 때문에 힘들었다고 토로했다. 라이스 대학교의 스콧 소넨샤인 교수는 가장 신념이 투철하고 헌신적인 환경운동가들도 자신이 추구하는 목표를 달성할지 여부에 대해 끊임없이 확신이 흔들리는 경험을 한다고 한다. 기존 체제의 반기를 드는 일은 힘겨운 투쟁이고 투쟁을 하다 보면 실패하기도 하고 장애물을 만나기도 하고 물러나야 할 때도 있다. 심리학자 줄리 노럼은 이런 감정을 다스리는 두 가지 전략을 연구한다. 바로 전략적 낙관주의와 방어적 비관주의다. 전략적 낙관주의자들은 최상의 결과를 예측하면서 마음을 차분하게 가라앉히고 기대 수준을 높이 설정한다. 방어적 비관주의자들은 최악의 경우를 상정하고 불안감을 느끼면서 잘못될 가능성이 있는 모든 상황을 상상한다. 방어적 비관주의자는 중요한 연설을 앞두고 틀림없이 연설을 망칠 것이라고 확신한다. 그냥 망치는 것도 아니고 무대에서 넘어지는 바람에 연설문 전체를 완전히 잃어버릴 것이라고 걱정한다. 사람들은 대부분 방어적 비관주의자보다 전략적 낙관주의자가 되는 것이 훨씬 낫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노럼은 분석적, 언어적, 창의적인 작업에서
방어적 비관주의자는 전략적 낙관주의자보다 훨씬 불안해하고 자신감도 덜하지만 성과는 전략적 낙관주의자 못지않게 달성한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처음에는 방어적 비관론자들에게 비관주의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렇게 성과를 올리는지 물어보았다. 그리고 머지않아 나는 그들이 바로 그 비관주의 덕분에 성과를 올린다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했다 라고 노럼은 말한다. 넘어가서 375페이지입니다. 마지막 단락부터 읽어 나갈게요. 저항하는 사람은 당사자가 자기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기만 해도 대중의 주장을 거부하기가 훨씬 쉬워진다. 소수라도 감성적인 강인함을 유지하게 된다. 마거릿 미드의 말을 따르자면 사려 깊은 소수의 시민들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을 의심하지 말라. 실제로 세상을 바꾼 사람들은 소수의 시민들이다. 혼자가 아니라고 느끼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내 의견에 동조할 필요는 없다. 시걸 바르세이드와 하칸 오즈셀릭의 연구에서는 기업과 정부 조직에서 친구가 단 한 사람만 있어도 외로움을 훨씬 덜 느낀다는 결과가 나왔다. 사람들이 위험을 무릅쓰게 만들고 싶다면 그들에게 혼자가 아니라는 점을 보여주어야 한다. 바로 이 점이 오트포르 혁명을 비롯해 수많은 혁명들이 성공한 첫 번째 비결이다. 네, 그리고 이제 넘어가서 398페이지입니다. 마지막 단락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감정 표출 방법이 지닌 가장 근본적인 문제점 가운데 하나는 부당한 짓을 저지른 가해자에게 지나치게 집중한다는 점이다. 자신에게 부당한 짓을 한 사람을 생각할수록 복수심에서 더욱더 폭력적으로 대응하게 된다. 분노는 사람들을 동원하는 강력한 도구다 라고 포포비치는 설명한다. 그러나 사람들이 분노하게 만들면 그 다음에는 물건을 부수기 시작한다. 섣달 금음을 넘기고 2000년을 알리는 자정이 되자 오트포르 지도자들은 음악회를 취소하고 조명을 끄고 비장한 음악을 틀었다. 보이는 것은 오직 하나뿐이다. 거대한 스크린이었다. 스크린 위로 사진들의 영상이 하나씩 지나갔지만 단 하나도 경멸의 대상인 밀로셰비치를 담은 사진은 없었다. 사진 속에는 밀로셰비치의 통치하에서 살해당한 세르비아 군인들과 경찰관들이 담겨 있었다. 분노를 생산적으로 해소하려면 가해자가 끼친 해악에 대해 감정 표출을 하게 하는 대신 그 해악으로 고통을 겪은 희생자들에 대한 희생자들에 대해 생각해야 한다. 경영 전문가인 앤드류 브로드스키, 조슈아 마골리스, 조엘 브로크너는 불의에 희생된 사람들에게 초점을 맞추면 권위의 도전에 진실을 외칠 동력을 얻게 된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리지널스 제2편을 마쳤고요. 잘 들으셨겠죠? 그러면 오늘은 이렇게 책 낭독을 이제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에 좀 더 좋은 책과 좋은 낭독으로 다시 만나겠습니다. 지금까지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